많은 사람이 40세 이후에 일부는 더 일찍 뚱뚱해진다. 물론 평생 뚱뚱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뚱뚱한 당신도 젊었을 때는 날씬한 축에 들었고 청소년기에는 심지어 저체중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다. 이제 배가 나오고 다른 신체 부위에도 군살이 붙었다. 왜 많은 사람이 특정한 나이부터 체중이 느는 것일까? 질문을 바꿔보자. 왜 일부 사람은 오늘날의 영양 과잉에도 불구하고 날씬할까? 대답은 뇌의 당김에 있다. 그럼 과체중자는? 그들은 뇌의 당김이 부실하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음식을 무제한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 따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과체중자는 뇌 당김의 부실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뇌는 몸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는 능력이 약해졌고 더 약해지는 중이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부에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뇌 당김의 과부하는 장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고속도로에 무거운 화물차를 비롯한 차량이 너무 많이 통행하면 조만간 도로 보수 공사가 불가피해지고 최적의 교통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뇌 당김에 장애가 생기면 곧바로 뇌로 공급하는 포도당의 흐름이 정체된다. 의학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려 애쓰면서 오랫동안 별로 가망 없는 곳들을 탐색했다. 지방세포, 근육세포, 췌장, 간 등을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정체의 원인은 항상 앞에 있다는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대답은 단 하나, 그 원인은 뇌에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휴가철에 바다로 향하는 차량 행렬처럼 뇌로 향한다. 정체가 생긴다면 그것은 뇌에서 일어나 몸으로 확산된다. 고속도로의 교통장애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내 에너지 정체에서도 중요한 것은 경쟁력 부족이다. 이 개념은 글자 그대로 경쟁자를 누르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경미한 뇌 당김 약화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금 넌지시 언급했던 교통망에서 정체는 대체로 보수 공사가 필요한 구간 때문에 발생한다. 몸속의 에너지 공급 장애에서도 마모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대개의 경우, 예컨대 가정, 연인 사이 또는 직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스트레스 체험과 그에 따른 코티졸 급증이 뇌 당김 조절에 악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스트레스 연구가 브루스 맨큐어는 이 현상을 마모라는 적절한 독일어로 번역하기 힘든 수거로 표현했다. 그는 나에게 이 수거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마모는 무언가를 자주 심하게 사용할 때 일어난다. 예컨대 얽히고 찌그러진 차체, 달아 빠진 서류 가방, 오래 신어서 뒤꿈치와 바닥이 다 닳아버린 신발과 같다. 인체와 관련해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은 스트레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할 때 혹은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부하를 받아 보호적 속성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몸과 뇌의 마모다. 이미 언급했듯
코르티솔은 우리의 스트레스 시스템과 거기에 연계된 뇌 당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맨큐어는 우리의 뇌가 코르티솔 기억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마다 뇌는 그 사건을 기억한다. 그 결과 뉴런의 변화가 일어나 뇌 당김이 장기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뇌의 에너지 경쟁력 부족이 가져오는 1차적 결과는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뇌가 몸에게 밀리는 것이다. 뇌는 이제 몸의 저장소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끌어당길 수 없으므로 에너지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슐린 분비에 대한 뇌의 통제력도 약해진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인체의 특징은 혈중 인슐린 수치가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인슐린의 도움으로 점점 더 많은 포도당이 뇌에 공급되는 대신 곧장 근육 및 지방 조직으로 들어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뇌는 몸의 에너지 식욕에 굴복할 수 없고 굴복해서도 안 된다. 거의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뇌에 먼저 원리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화를 통해 정교하게 발전한 뇌 당김 시스템은 2차 비상계획 더 많이 먹기를 가동한다. 이제 몸 당김이 점점 더 자주 신속하게 활성화된다. 그리고 몸 당김은 과거처럼 우선 에너지 저장소를 채우는 역할을 하지 않고 곧장 혈당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뇌 당김의 대리자로 나선 몸 당김은 우선 혈액 속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몸이 이미 보유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1차 전략이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같은 뇌의 위기 계획은 역경에서 뇌가 실행하는 자체 조절 및 치유 활동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뇌는 몸으로 하여금 영양 섭취를 늘리게 함으로써 당분간 자신의 에너지 위기를 예방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갓 시작된 뇌 당김 장애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가 아침밥으로 빵 2개를 먹는다고 가정해보자. 뇌 당김이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가 분배되어 빵 하나의 에너지는 뇌로 가고 나머지 빵 하나의 에너지는 몸으로 갈 것이다. 반면 뇌 당김의 경쟁력이 부족하면 뇌는 빵 1개의 에너지만 차지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모두 몸의 저장소로 들어갈 것이다. 반면 뇌 당김의 경쟁력이 부족하면 뇌는 빵 0.5개의 에너지만 차지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모두 몸의 저장소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할까? 더 많은 영양 섭취를 요구한다. 더 많은 영양을 지금 당장 혹은 나중에 군것질이나 간식의 형태로 섭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뇌는 빵 하나의 에너지를 확보하지만 그러는 사이 과도한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몸무게가 늘 수밖에 없다. 뇌 당김이 강하고 스트레스 시스템이 온전하게 작동해야만 뇌로의 에너지 공급이 최적화하고 지방 저장소가 가득 차지 않는다. 남보다 많이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쾌락에 탐닉하거나 게으르거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뇌의 에너지 수요를 평범한 식습관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발작적 식욕 및 음식 섭취가 일으키는 통제할 수 없는 쾌감, 음식에 대한 강박은 지속되는 뇌의 에너지 위기의 결과이자 표현일 따름이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 뇌가 하는 일은 에너지 요구를 강화하고 민감하게 절약 조치를 취함으로써 뉴런이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지 않게끔 하려고 애쓰는 것뿐이다. 발작적인 식욕과 음식 섭취의 쾌감은 우리를 뇌 물질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도록 꾀기 위해 뇌가 항상 날이면 날마다 심하면 밤에도 던지는 감정적인 미끼이다. 하지만 정상보다 높은 혈중 인슐린 수치는 뇌 당김의 경쟁력 부족을 보여주는 명확한 진단 표지일 뿐더러 당사자가 향후 몇 년 안에 체중 증가 위험이 매우 높고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마다 독일에서만 30만 명이 제2형 당뇨병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병이 흔히 뒤늦게 발견되고 따라서 드러나지 않는 환자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내리면 치료 조치를 시작한다. 대개는 순서대로 운동량 늘리기 또는 더 나은 방법으로는 스포츠 활동, 체중 줄이기, 혈당 강화제 투여 조치를 실시한다. 제2형 당뇨병은 만성이며 일반적으로 느리게 진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결국 언젠가는 인슐린 주사 처방을 받는다. 하지만 알약이나 인슐린을 써서 환자의 혈당을 정상 수치로 떨어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전략일까? 뇌의 당김이 힘을 잃으면 이기적인 뇌는 새로운 해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뇌 자신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가 영양 섭취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 요구는 이미 병의 증상일까 아니면 새로운 지속 가능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일까? 우리는 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을 병으로 취급해야 할까? 과체중이 미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현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경우 이기적인 뇌는 다이어트를 통한 칼로리 감축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다. 최선의 하루 다이어트법 5가지. 아로마 번개 다이어트, 사과 건강 다이어트. 독일에서 나오는 어느 여성 잡지의 표지를 살펴보면 매호 예외 없이 다이어트에 관한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 잡지는 매주 발행하므로 독자는 연중 52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제안받는 셈이다. 이쯤 되면 편집장이 살 빼기에 관해 다양한 기사를 싣는 것은 독자의 기본 욕구에 대한 배려라고 할 만하다. 경험이 알려주듯 여성 잡지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기사거리는 다이어트다. 표지에서 살 빼기를 약속하지 않는 잡지는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다이어트 권유가 필요할까? 독자가 다이어트에 중독된 것일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대관절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결국은 실망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잡지가 연간 52가지 다이어트법을 보급하면서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은 독자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헤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컨대 대다수 사람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거나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다이어트 제한과 살 빼기 프로그램이 도처에 넘쳐나는데도 저칼로리 식품에 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한데도 우리는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체중 감소 노력을 망쳐놓는 것일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데도 성행하는 살 빼기 노력이 과연 유의미한가라는 질문은 제쳐두고라도 매우 우려할 만한 측면이 또 하나 있다. 이 문제는 과학뿐만 아니라 여론에서도 이제껏 거의 다루지 않았다. 혹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위험하지 않을까?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우리의 내부 장기, 근골격계,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이어트 도중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다이어트의 출발점은 이젠 안 되겠어, 살을 뺄 테야 라는 결심이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5kg 감량을 목표로 세운다. 그 정도면 허리둘레 때문에 못 입게 된 옷을 다시 입기에 충분할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달성 가능해 보인다. 아마도 오랫동안 품어왔을 체중 감소에 대한 소망이 몸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를 줄이겠다는 의지의 작용으로 표현되는 것이리라. 이 결심은 대뇌에서 내려진다. 그에 걸맞은 명령이 암 이마 옆 피질과 편도체에서 시상하부로 전달된다. 이런 명령은 시상하부에서 뇌 당김을 북돋우고 몸 당김을 억누른다. 그러나 스트레스 시스템은 항상 휴지 상태로 복귀하고자 하므로 대뇌가 내린 결심에 귀결해 반발한다. 그리하여 뇌는 들끓는 갈등의 장이 된다. 이 위기에서 뇌 당김은 출력을 최고 한계까지 높여야만 저장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내 뇌에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뇌는 가능한 한 더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은 뇌의 에너지 공급이 위태롭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러는 동안 외부 자극에 대한 지각이 예민해진다. 혹시 덜 힘든 살 빼기 방법이 없을까? 이 상태에서 뇌는 대안적인 다이어트법이나 추가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그것들이 체내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금세 깨닫는다.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내내 뇌의 위기 대응 본부는 스트레스 시스템을 휴지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헛되이 애쓴다. 이런 노력은 또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말론의 낙하산 강화 사례를 돌이켜보자. 흥분을 자아내는 강화를 한 후에 코르티솔의 임무는 그 젊은이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휴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다이어트 중에는 코르티솔의 제동 기능이 한계에 봉착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 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체내 물질 대사의 균형을 상당한 규모로 깨트리기 때문이다. 이 균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은 중립체중이다. 중립체중은 뇌가 에너지를 최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뇌 당김이 휴지 상태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중립체중은 체내의 안정과 평형을 판단하는 열쇠가 된다. 인체가 중립체중에 도달한다는 것은 에너지와 감정의 항상성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중립체중은 개인마다 다르며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키와 성별에 따라 말끔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정상 체중 혹은 이상적인 체중과 중립 체중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중립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일 수도 있다. 요컨대 중립 체중인 사람은 약간 뚱뚱하거나 말랐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의 뇌 물질 대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립 체중을 어떤 식으로든 흔들면 뇌 물질 대사가 압박을 받는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체질량 지수 25인 여성들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는 변화를 추적했다. 체질량 지수가 25면 심한 과체중이 전혀 아니다. 피실험자들은 단지 1kg 남짓을 빼고 싶을 뿐이다. 요컨대 처음에 그들의 몸무게는 딱 평균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열량 공급을 2400칼로리에서 1200칼로리로 확 줄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놓고 피실험자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니 코르티졸 수치가 지속적으로 대폭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체내 에너지 갈등이 만성화했음을 의미한다. 뇌 당김이 스트레스 신호를 꾸준히 반복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목표는 뇌로의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다이어트 때문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 명령 사슬을 끊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시스템은 휴지 상태로 복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족한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래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였던 것이 무조건적 억제 전략으로 바뀐다. 이제 인체는 지속적으로 코르티솔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태를 언급할 때 우리는 대충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스트레스 연구자 브루스 맨큐어는 더 정확하게 역동 항상성 부하를 받는다고 말한다. 역동 항상성 부하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뜻한다. 코르티솔의 수치의 지속적인 상승은 여러 심각한 해악을 가져온다. 예컨대 골격에 해를 끼친다. 어떤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12개월 동안 실시했는데 그 결과 그들의 척추, 엉덩이, 넓적다리의 뼈 조직이 뚜렷이 감소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체내에서 일으키는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피부의 콜라겐과 근육도 감소한다. 게다가 피하 지방이 이동해 복부 지방으로 변환된다. 다른 부위는 날씬한데 배만 볼록한 남자를 두고 보통 술배가 나왔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실은 혈액 속에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서 나온 스트레스 배일 경우가 잦다. 요컨대 체내에 코르티솔이 넘쳐난다면 그보다 먼저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무언가가 우리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것이다. 스트레스 의학은 이런 역동 항상성 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상세히 연구했다. 아래는 그런 상황의 사례이다. 고립과 이별, 일자리나 사회적 지위 상실 혹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부담이 큰 업무, 직장에서 미미한 자신의 영향력. 스트레스 의학에 따르면 실존을 위협하거나 내면을 깊숙이 찌르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체내 코르티솔의 수치를 오랫동안 높여놓는 전형적인 원인이다. 위에서 열거한 상황을 살펴보면 통제력 상실과
불가피성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당사자들이 타개하기가 거의 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시스템을 휴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방금 제시한 진화 역사에서 인체는 진짜로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런 영양 부족 상태를 겪었다. 반면 다이어트 중에는 영양 부족 상태가 다만 인위적으로 유발된다. 사실 먹을 거리는 널려 있다. 사러 가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은 조만간 스트레스 시스템의 끊임없는 에너지 요구에 굴복해 다시금 많이 먹기 시작한다.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순식간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 몸무게는 매번 중립 체중으로 돌아온다. 이제 왜 그리고 어떻게 다이어트는 실패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다. 살 빼기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코르티솔이 인체에 일으키는 피해는 더 많이 쌓인다. 뇌는 점점 더 음식 찾기에 몰두하고 다른 일은 거의 하지 못한다. 캐나다 퀘벡에서 수행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실시자들은 특정 시점부터 오로지 음식만 생각하다시피 한다. 그들에게 그 한 가지 생각을 한없이 다양한 형태로 강요하는 것은 에너지 부족에 처한 뇌이다. 의지와 코르티솔의 대결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이때 의지는 홀몸이다. 의지는 체내에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게끔 만들 수도 없고 중립체중을 재설정할 수도 없다. 다만 코르티솔의 작용을 억누르려고 애쓸 수 있을 뿐인데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코르티솔의 지속적인 힘이 의지를 야금야금 허물어뜨리고 나면 악명 높은 극심한 허기가 발작적으로 닥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혹은 저칼로리 식단을 포기하게끔 된다. 중립체중을 회복하려 애쓰는 뇌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좋은 일이다. 이제 마침내 뇌는 애쓰지 않아도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 시스템은 다시 쉴 수 있으니 말이다. 세포 물질대사 항상성과 감정 항상성이 복구된 것이다. 살 빼기 의지는 항상성에 맞서기에는 미약한 존재다.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 실패를 인격적인 패배로 느끼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더 강한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브리타 슈타인은 키가 174cm에 몸무게는 72kg이다. 현재 40세인 그녀는 5년 전부터 음식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임으로써 체중을 유지하려고 애써 왔다. 사람들이 물으면 브리타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찌니까요.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늘면 원하는 몸무게를 되찾을 때까지 어김없이 음식 섭취를 줄이거나 회피하려 애쓴다. 심리학에서는 브리타 같은 사람을 식사 제한자라고 한다. 식사 제한자는 끼니를 걸러서라도 체중 증가를 막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음식 섭취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 시스템과 뇌 당김을 가동한다. 만일 브리타 슈타인이 살 빼기 노력을 그만둔다면 체중은 물론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뇌 당김이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만 증가한다. 요컨대 브리타의 키를 감안할 때 아마도 80kg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 뇌 당김이 휴지 상태로 도달하고 나면 몸무게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렇게 브리타 슈타인은 중립체중을 되찾는다. 그런데 브리타는 바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식사 제한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중립체중을 항상 다시 또는 장기간
벗어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벗어남과 결부된 역동 항상성 부하는 대가를 요구한다. 식사 제한자들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높은 코르티솔 수치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몸의 노화가 가속화된다. 코르티솔은 예컨대 심하게 살을 빼는 사람의 피부 조직을 공격해 외모를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항상 체중과 싸우는 사람에게서 장기적인 역동 항상성 부하는 감정과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세포 물질 대사 및 감정 항상성의 표현이라는 사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이다. 날씬한 사람은 행운하다. 과체중자는 뇌로의 에너지 공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 중요한 지식은 모든 과체중자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짊어진 죄책감에서 해방시킨다. 스스로 너무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중립 체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면 살을 빼고 싶다는 바람, 변신을 향한 동경이 생긴다. 더 젊고 날씬한 자신으로의 변신을 꿈꾼다. 알다시피 다이어트는 우리에게 포기와 규율을 강요하고 다이어트 실패는 우리의 기분과 자신감을 망쳐놓는다. 하지만 진짜 대가는 훨씬 더 크다. 우리 몸의 물질 대사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지점을 건드리는 것은 마치 작동하는 모터 내부로 렌치 하나를 던져 넣어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개입하면 바라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부품에 맞아 부상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더러 모터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과체중에 시달리는 사람의 처지를 미로에 비유해보자. 과체중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미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길을 따라가 보지만 늘 헤매다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점점 더 자포자기하면서 말이다. 모든 미로가 그렇듯 이 미로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으려면 뇌 담김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우리의 뇌 담김을 혹사시키거나 심지어 속이는 대신 우선 뇌 담김이 약해진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추방하거나 그것에 더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미로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는 뇌 당김을 강화하는 것이다. 뇌 당김 강화는 몸이 더 가벼운 새 중립 체중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잃어버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결과도 불확실하다. 체중이 준다는 보장도 없다. 간단히 날씬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이젠 이 아픈 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과체중의 진짜 원인을 탐색해야 한다. 3부에서는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짜 원인을 없앨 수 있든 없든 잠긴 문을 쇠지렛대로 열듯이 억지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높은 중립 체중을 사는 것이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다. 의사 집안에서 성장한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이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했다. 치유하지 말아야 할 아픔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훨씬 더 큰 아픔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이다.